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180회 강좌이고요. 사회를 맡은 저는 최광희 목사입니다. 지난주 강의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179회 강의는 우리 광신대학교 역사신학 김호욱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 주셨는데, 에타 리네만의 회심, 역사 비평에서 개혁신학으로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에타 리네만, 어떤 분에게는 익숙하고 어떤 분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에타 리네만은 독일 브라운시바이크 대학 신학부 종교수이고 마부르크 대학 신학부 명예교수였습니다. 이분은 20세기에 독일 신학에 큰 영향을 미친 루돌프 볼트만의 제자였었고요, 볼트만의 지도를 받아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된 분입니다. 이 린네만이 쓴 책, 성경 비판적인 저서인 예수의 비유라는 책은 독일 신학교에서 가장 애용되고 있는 신학교 교재 텍스트였습니다. 이렇게 유명하고 또 잘 나가던 린네만은 51세에 회심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교 교수직을 버리고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었는데요, 노년에 두 권의 책을 저술했어요. 한 권은 성경 비평학은 과학인가 의견인가 라는 제목이고요, 또 한 권은 성경 비평학은 과학인가 조작인가 라는 제목의 책인데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성경 비평학은 과학인가 조작인가, 이 책에서 린네만은 모든 철학자들은 인문학적인 방법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학자들이 이런 인문학자들의 그 비평 방법을 아무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것으로 성경의 진리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큰 문제가 생겼다 지적합니다. 만약에 린네만이 아닌 일반인들 중에서 또 공부가 부족한 분이 이런 철학자들을 지적하고 또 비평학자들을 지적한다면 무지의 소치로 취급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불트만의 제자인 이 에타 린네만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분에게 가치를 평가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모든 성경의 절대 무호성 그리고 신적 권위 위에 단단히 서 있습니다만은 자유주의 신학이 다방면으로 공격하고 또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 에타 린네만의 이 책이 벌써 출판된 지 14년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조명을 받는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책이고 강의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의를 혹 못 들으신 분은 우리 차바 179회 강의 김호욱 교수님의 강의 에타 린네만의 회심, 역사 비평 신학에서 개혁신학으로 한번 꼭 들어보시고 이 책도 기회 있으면 일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180회 강의입니다. 오늘 강사는 법무법인 저스티스의 대표 변호사이신 지영준 변호사님이십니다. 우리 지영준 변호사님께서는 그동안 성혁명 또 이 반기독교 정책들과 가치관에 맞서 싸워오신 귀한 분이십니다. 동성 커플 또 건강보험 관련된 이번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밝혀주시고 또 잘 소개를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영준 변호사님 나오셔서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형 자작이 인정과 그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때 기대를 가지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영준 변호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지영진 변호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금요일 오후에 또 주님의 또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또 서 있는 우리 영혼들 주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혼란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고 모든 권력이 주님께로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국가 권력에서 나오는 판결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혜를 주시고 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다해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주님의 아들 입술을 통해서
말을 선포할 때 아버님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뭐 방금 우리 또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제가 강의는 이제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행자 자기 인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죠. 이게 이제 7월 18일 날 나왔었는데 저희들한테는 참 큰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 그 기독교 교회에서 이 판결을 분석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세워야 할까, 이런 것입니다. 발표 순서를 좀 보시죠. 이걸로 하면 되는가요? 예. 순서는 뭐 동성애와 차별의 문제, 또 대법원 판결, 이제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 동성혼 판결에 대한 문제점, 또 혼인과 가족 때도 또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 기독교 또는 뭐 일반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야기하면서 동성애자들이 차별받는다 그러는데, 그런데 동성애자들, 뭐 양성애자들이 성소수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물어보거든요.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동성애자들이 차별받는 거,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와 달리 같이 살아도, 동성결합관계라고 하죠. 같이 살아도 연금을 못 받고, 또 부부의 같이 동반자 중에 일반이 사망해도 상속도 못 받고, 또 보험 혜택도 못 받고, 특별히 어떤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병원을 가도 수술 동의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주택 공급할 때 신혼부부들 혜택이 있죠. 이런 경우에 동성 동반자들 또는 동성결합자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이런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사건은 이 연금 상속 보험, 이 보험에 관한 것이죠. 이 보험 제도에 관한 것은 우리가 이제 4대 보험 그러는데, 보험이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그런데 이 국민연금법이나 또 산업재해보상법, 고용보험법은 특별히 배우자를 규정하면서 배우자 안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국민연금법 3조도 보면 3조 2항에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해놓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리고 고용보험법도 수급 자격자가 사망한 경우에 미지급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 수급 자격자의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4대 보험 중에 이 3개의 보험은 이미 배우자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있는 자를 포함한다, 사실혼관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은 좀 특이합니다. 왜 그러냐면 좀 보면 국민건강보험법은 정례에 1963년에 12월 달에 의료보험법을 제정할 때, 그때 이 부양가족의 범위에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이렇게 입법을 했습니다. 의료보험법 처음 만들 때. 그런데 10년 정도가 지나가지고 76년에 법을 개정하면서 그때는 피부양자의 범위에서 피보험자의 배우자 하면서 가로에 있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이제 그 의료보험법은 1976년 12월 달에 개정된 이후로는 배우자는 사실상 혼인관계는 안 들어가고 법률상 혼인관계만 있는 경우만 포함시킨 걸로 76년부터 그렇게 법을 개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의료보험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76년 이후로 똑같이 제5조 2항을 보시면 직장 가입의 배우자 해놓고 끝이죠. 거기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보험과 달리게 왜 건강보험만 배우자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넣었다가 뺐느냐. 그러면 보세요. 다른 연금을 보면 국민연금도 배우자가 연금을 언제 받습니까?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받다가 연금을 받는 수령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가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부양가족연금이나 유족연금이죠. 배우자가 보통 사망할 때 연금을 이제 수기하는 문제가 생기고,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도 보면 유족이죠. 유족. 사망한, 그러니까 자기 같이 살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연금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준다. 이것도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수급 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이렇게 이제 사망자가
있는데 같이 살다가 갑자기 사망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혼인 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생계를 이렇게 유지 못하게 하면 너무 좀 부당하다 해가지고 이 사망한 경우에 유족 또는 뭐 수급 자격자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줬는데, 이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험은 좀 다르죠. 이것은 생존에 있는 경우거든요. 생존에 있는데 또 보험 사고가 수시로 일어나죠. 언제든지 아프면 보험 건강보험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건강보험은 이 보험 사고, 그러니까 아픈 경우 질병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국고에 이제 부담이 된다, 건강보험공단에 부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76년부터 이제 사실상 배우자를 빼고 법률상 혼인관계만 인정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가 다른 보험하고 좀 이게 균형이 안 맞다,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시켜라 해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실혼 배우자를 국민건강보험에 넣을 수 있도록 했어요. 지침을 바꿔가지고. 그것이 이제 지침을 바꿔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제 문제된 겁니다. 이 사안이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쟁점은 건강보험법에는 사실상 배우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은혜적으로 사실상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시켜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동성 결합 관계달도 아니 법률상 혼인 관계도 아니고 사실상 배우자를 건강보험에서 포함시켜 주면 동성 결합 관계에 있는 우리도 포함시켜 줘야 되지 않는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계속 문제를 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안이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이제 2024년 7월 18일 날 전원합치 선고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사안의 개요를 보면 이제 원고들 A와 B는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2013년부터 교제를 시작했다가 2017년 2월부터는 동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2019년 5월에는 이제 결혼식도 했답니다. 결혼식까지 이제 해가지고 동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원고 A는 결혼하기 전에 이제 직업이 없어서 2018년 11월부터 이제 지역가입자였다고 해요.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직장을 그만둬가지고. 그런데 이제 B는 2016년에도 직장에 있어서 그때부터 계속 직장 가입자로 유지하고 있었답니다. 이 경우에 직장을 이제 그만둔 A가 B 직장 보험이죠.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이제 문제됐던 것인데, 2020년 2월에 A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물어봤다라 그래요. 우리 지금 동성인데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냐 했더니 담당 공무원이 사실혼 관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유보증서란 거 이제 성인의 2명의 서명을 받아서 하면 됩니다. 그걸 제출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2020년 2월 26일에 인후보증서를 제출해가지고 동성인데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동성이란 말이 이제 분명히 이제 동성이란 것이 이제 성이 같다는 동성이 있을 수 있고, 남자 여자의 성별이 같다.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first name 성 말이죠. 성이 같다는 뜻을 있을 수 있고, 또 성별이 같다 이런 수 있겠죠. 동성 동보는 합법화가 됐지만 이 동성 결혼하고 이제 공단 소속 공무원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2020년 2월 달에 피부양 자격을 취득해 가지고 조용히 있었으면 괜찮은데, 그게 이제 10월 달에 갑자기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랬더니 피고하는 게 이제 국민건강공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아니다, 내가 그 당시에 이 동성이란 말을 내가 착오를 했다. 그 동성이란 것이 성과 같다는 동성이다 이렇게 생각 같아요. 그래서 착오했다 하면서 이 동성 결합 관계에 있는 A와 B의 그 혼인식 그 건강 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해서 취소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취소시킨 걸 가지고 그 처분이죠. 이제 공단이 이제 공고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소송을 한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건 이제 영상을 좀 틀어주시면 됩니다. 대법원 이제 전원합의체에서 이 사건을 결론적으로 피고가 직장 가입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즉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어 그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등의 업무를 집행하는 특수공익법인인 피고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보장의 수범자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차별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건강보험이라는 특수한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한 피부양자 인정에서 형평성 유지에 관한 것으로 건강보험제도와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 목적 등을 떠나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령은 다른 사회보장관계 법률들과 달리 피부양자인 배우자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내부 지침을 마련하여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배우자에 준하여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상을 보셨잖아요. 이 내용은 요지를 보면 일단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사람을 법률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침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그것이고, 그런데 그런 지침이 이제 포함시켜 놨기 때문에 포함시켜 놨는데 사실은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다르게 동반자 집단, 동성 동반자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요. 우리는 동성 결합 상대방 이렇게 했었는데 이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론적으로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차별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합리적 이유가 있냐 없냐 보면 결국 합리적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 원칙이 위반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죠. 그래서 평등 원칙을 판단한 것입니다. 평등 원칙을 판단할 때는 일단 차별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그 차별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느냐 이건데, 그 차별이 있느냐 할 때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같으냐, 이 두 번째 보시면 본질적으로 같냐 했더니 본질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성 결합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이런 거예요. 본질적으로 동일한데 그것을 차별했는데 같은 것을 다르게 차별했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느냐, 그러니까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한 건데 3번 보시면 합리적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수견해가 결론을 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별개 의견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소수 의견이라고 안 하고 별개 의견이라고 합니다. 이걸 별개 의견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안에서는 이제 절차적 위법성에서는 결론이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 위법성 결론이 같았고 이 실체적 위법성에 대해서만 결론이 달랐기 때문에 결론이 같았고 논리가 달랐기 때문에 실체적 위법성에 대해서 달랐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제 반대 의견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별개 의견이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해서 좀 특이하긴 하죠. 별개 의견이다. 다수 의견에 대한 다른 의견입니다. 이 보시면 별개 의견은 네 분의 의견인데요. 여기 보시면 국민건강보호법에서 직장 가입자로 피부양자를 인정하는 그 배우자라는 개념은 이성 간의 결합을 본질로 한다. 그래서 혼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성 간의 결합인데 동성 간의 결합에서는 혼인 관계에 실질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건 동반자나 동성 결합은 법률상뿐만 아니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왜? 사실상 혼인 관계는 혼인을 위해서 실질이 존재하는데 아니 동반자에서는 혼인이 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죠. 그리고 설령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 하더라도 동성 동반자하고 피부양자를 제외하고 그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호하는 것은 자의적 차별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한 것이거든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직장 가입자가 있고 이제 지역 가입자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지역 가입자로 보호를 받으면 되긴 하죠. 그렇지만 직장 가입자라고 있으면 이제 보험료를 안 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걸 이제 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그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보험법에서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되기 전에 피부양자 범위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뺐죠. 그렇게 보십시오.
3번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입법자가 광범위한 입법 재량에 기하여 법률로서 정한 바에 따라서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에 따라서 한 것인데 특별히 이제 입법에 따라 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을 지키고 있는 거 아니야 공공단이. 또 설령 배우자 외에 동성 동반자까지 인정하지 않으신 것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면 그런 경우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정해주든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배우자 가로 쳐가지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또는 동성 동반자도 무슨 생활동반자법이랄지 이런 법률을 만들어서 입법을 해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법이 동반자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평등원칙 위반이다 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도로 교정을 해야지 이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소수 의견을 낸 건데 소수자죠, 4명. 그렇지만 이제 별개의견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오늘 잘 배울 것은 이 별개의견의 논리가 보십시오. 첫 번째, 기본적으로 배우자라는 것은 혼인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거기는 이성관계를 실질적 관계, 이성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때 동성 동반자 관계랄지 동성결합 관계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의 피보험자로 넣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분류했다고 해도 자격 처벌을 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국민건강보험법상은 법률에서 하게 돼 있는데 이 법률에서 사실상 배우자를 빼고 있고 또 동반자 관계를 동성 동반자를 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입법을 해결하든지 그렇게 법률이 규정한 것이 위헌법률 심판제도로 규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사법부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반대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판결의 문제점은 사실 별개의견에서 잘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국회에 우리 이제 이 판결에 대해서 나오자마자 국회에서 이제 의원님이 했던 질의에 보면 사실은 이 판결의 문제점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이 영상이 좀 깁니다. 5분 정도 되는데요. 이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 질문은 지금 지난번 노경필 또 박영재 후보자에게도 똑같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이수견 후보자에게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나온 거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판결문 읽어보셨나요? 예, 읽어봤습니다. 예, 저는 이 판결에 의하면은 사실상 동성혼을 인정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헌법상 동성혼 인정하고 있습니까?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좀 답변이 좀 그런데요. 자, 36조에 보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양성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단순히 어떤 행정적인 분야의 문제라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 판결이 선고되면은 건강보험과 같은 이 비슷한 복지제도에서 이 요구가 물밀듯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헌법은 분명히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회적이긴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판결 아닌가요? 제가 그 판결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판결에서 다수 의견도 그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이고 민법상 또는 가족법상 동성혼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이건 꼼수라고 생각해요. 법률원에도 해당 안 된다. 사실원에도 해당 안 된다. 그러나 차별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이 판결이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많은 요구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헌법상 삼권 분립 체계입니다. 그래서 입법부가 할 일이 있고 사법부가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입법부가 법을 만드는 그 근거는 정당성은 국민이 대표를 선출해서 그것을 위임을 받아서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 법으로 우리가 규율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사법부는 입법부에서 만든 법에 의해서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법부가 입법에 작용을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니면 지금 헌법 질서, 법률 질서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는
법률 전문가이신 대법관들이 왜 이런 판결을 하셨는지 처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헌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이 이렇게 입법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헌법 작용까지도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은 상권 분립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누가 사법부에 이런 권한을 줬습니까? 사법부는 국민이 선출한 사람들 아닙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대법원장 임명을 해서 거기에서 지금 임명을 받아서 판사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그 질서 내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사법적인 입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동성혼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부에서 국민적인 논의를 거쳐서 정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좀 많이 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본인이 젠더법학회 부회장, 젠더법 연구회 회장을 하고 계세요. 예. 저는 젠더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젠더라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젠더법 연구회 회장이시니까 젠더라는 말에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예, 저도 어려운 단어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여성과 소수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저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면 이 이제 여성주의, 페미니즘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양성평등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젠더라는 말을 받아들였는데 지금 이게 묘하게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예, 너무 잘 정리가 됐죠. 사실 지금 우리 조배석 의원님이 이제 5선 의원이신데 또 법률가죠. 검사도 하고 판사님도 하시고 국회의원님도 5선 하셨으니까. 아니 뭐 제가 강의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잘 완벽하게 했고, 실제로 이제 이 조배석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오늘 할 내용하고 똑같거든요. 중복되니까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조배석 의원님이 물어봤던 것이, 야, 헌법 36조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36조 1항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다 하는 이야기지만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주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게 유지되어야 한다. 국가가 이를 보장한다 그랬죠. 당연히 양성이니까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성 결합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헌법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헌법 36조 1항 위반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헌법 40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법률은 국회가 만드는 건데, 아니 사법부는 재판을 하게 돼 있고, 이걸 우리가 이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이라고 그러죠. 입법은 국회, 사법권은 법원에 헌법 40조와 101조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은 이제 입법과 사법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영역들은 이제 행정부에서 하게 되는, 이런 것을 이제 권력분립 원칙을 하는데, 이런 것을 그래서 이제 국민건강보험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동성결합 상대방에게 건강보험이랄지 다른 사회보장 제도를 인정할지 말지는 국회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법률에 국민건강법에서 인정하지도 않는, 또 어떤 사회보장 법률에서도 사실혼 배우자만 인정했지 동성결합 상대방에는 인정하지 않았죠. 이것을 대법관들이 해석을 통해서 하게 되면 아니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헌법 34조 2항이나 5항에 보면 당연히 사회보장제도나 사회복지 증진에 국가가 노력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히 5항에 보면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여기 이제 질병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의료보험, 건강보험이 되겠죠. 이렇게 법률이 정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파란색 보시면 사회보험에서는 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게 가입 의무가 부과되고, 사회보험에서의 가입이 법적으로 강제되죠. 이로써 본법적 관계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해서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모든 헌법학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다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회법관과 평등권의 차이죠. 사회권은 법률에 의해서 인정된다. 이게 우리가 바이 더 로우라고 하는데요. 또 자유권은 오브 더 로우. 자유권은 특별히 법률의 규정이 없어도 자유롭게 인정되는 것이겠죠. 다만 이걸 제한하려면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반대로 사회권은 법이 있어야 보호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도 없는 이 동성결혼 상대방에 대해서 배우자와 동일한 이 자격을 인정하게 되면 아니 헌법 34조 5항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라고 했는데 법률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대법관들이 인정하게 되면 이것은 법률에도 반한다. 그래서 헌법 34조 5항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라고 했는데 이 헌법 34조 5항도 위반된 거다. 그리고 법률이 정하라고 했으니까 국회 입법권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건데요. 이 부분은 또 한번 되게 중요하니까 추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헌법 3조 103조에 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심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금처럼 헌법 36조에도 위반되고 또 헌법 34조 5항에서도 또 그 사회보장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장하라고 되는데 이것도 위반되고 그래서 또 결론적으로 103조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법관은 심판하고 되는데 이것도 위반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마지막에 요컨대 해놨잖아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년 7월 18일 선고 2023도 36800 판결에서 동성결합 상대방에게 배우자의 동일한 지위를 인정한 것은 결국 이 남자와 여자 양성결합을 전제로 한 혼인제도를 명문화하고 있는 헌법 36조 1항에도 반하지요.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있는 그 재판을 하라고 하는 헌법 103조도 위반되죠. 또 입법권을 침해하는 헌법 40조도 침해하죠. 그래서 권력분리 원칙이 위반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대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하라는 이 헌법에 중대하게 위반된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국회 입법 청원도 하고 했는데 여기 이제 청원 이후에 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에 위반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이냐가 중요하죠.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우리 조배석 의원님이 이제 여쭤보니까 이수견 대법관이 되셨죠. 대법관님께서도 이 대법원 판결의 다수 의견을 읽어보면 이게 동성 간 결합 관계에서 사실상 그 혼인 관계에 준해서 보험 관계에서만 자격을 준다는 것이 이것이 전통적 의미의 혼인과 이해 기반한 가족 단절을 해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또 법적 안정성이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없다. 동성 결합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피부양자 자격을 준다 그래서 동성 결혼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동성 동반자에 대해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 준하여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다. 그래서 그 인정하는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문제와 민법이랄지 가족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해석 확장하는 문제는 다른 것이라고 이렇게 다수 의견에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배석 의원님께서 아니다. 내가 볼 때는 그건 꼼수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실상 다 인정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되게 주의해야 할 내용이 사실 근로는 이렇게 써 있으니까 동성결합 관계에 있어서 건강보험법상에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것이지 이것이 동성결혼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상 또는 가족법상 배우자 범위를 해석 확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글로 써놓으면 그럴듯할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정말 꼼수다. 왜 그럴까요? 사실상 보세요. 우리가 이 사실상 배우자 제도를 보세요. 사실은 배우자 제도란 게 뭐냐?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가 앞서서 봤지만 사실상 혼인 관계를 법률로서 인정을 해주는 사실상 혼인 관계도 법률상 혼인 관계처럼 연금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보험에서 인정해주고 앞서 봤던 국민연금법이랄지 공무원연금법에서도 배우자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시켜 놓고 있고 보험에서도 아까 앞서 봤던 산업재해배상보험법이랄지 고용보험법에서도 인정해주고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배우자로 똑같이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혼 관계를 법률에서도 이렇게 보호해주고 돼 있고 그러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민법상이나 가족법 관계를 통하지 않고도 이런 법률을 통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연금이랄지 보험이랄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 사실상 혼인관계를 인정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해석상으로 방금 봤던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법률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도 가지도 않고
대법원에서 해석으로 건강보험에서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인정해주고 있으니까, 보험공단이 인정해주고 있으니까, 특별히 보험공단의 지침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니까 동성동반자 관계에 있는 이런 상대방도 사실상 혼인관계와 동일하게 인정해 줄 수 있다. 평등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자동차 종합보험 약관에서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인정해 주게 있어요. 또 세법상 지방세법에 따라서 이거 우리가 이제 그 혼인관계에 있게 되면 상속세를 받거나 상속을 받거나 뭐 이렇게 받으면 세법상 이제 세율, 과세 세율을 감해해 주게 있는데, 이걸 사실상 혼인관계에도 인정해 주고 있거든요. 해석상으로. 그러면 이렇게 해석상으로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법률상 배우자처럼 인정해주고 있는 제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대법원의 논리대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제도를 다 동성결합관계에도 다 확대해주면 연금도 인정하게 되죠, 보험도 인정하게 되죠, 주택임대차도 인정해주게 되죠, 건강보험도 인정해주죠, 자동차 종합보험도 인정해주게 되죠, 또 세법도 인정해주게 되죠. 하면 사실상 동성결합관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죠. 그런데 사실혼 관계도 대부분 또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인정된 것들을 또 연금보험, 주택임대차, 자동차보험, 세법 다 인정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뭐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혼인관계에서 인정되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률에서 인정된 것은 이제 국회가 입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법률에서 인정되지 않는 이 건강보험은 입법으로 해결돼야 될 것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게 해석을 통해서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가 있다 해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이, 왜 이걸 하나 인정해주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혼 배우자에 인정해주는 모든 제도들이 다 동성결합관계도 인정되고 되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동성결합은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과연 입법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을 차례대로 한번 봐보면 우리가 대응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건강보험법, 국회에서 만든 법에는 5조에 보면 분명하게 이 피부양자는 5조 1항에 다음 각호에 어느 해당이 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 또는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의 이자에 해당하느냐. 그러니까 재산도 이렇게 좀 피부양자로 하려고 하면 소득 기준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음 각호는 분명하게 직장 가입의 배우자 이렇게 되어 있죠.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법에서는 분명하게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라고 명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법, 국회의 법률은 우리가 어떻게 개정할 필요가 없죠. 왜?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는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소득이나 재산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을 해놨죠.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 해가지고 앞서 본 국민건강보험법 5조 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에서 별표 1에 따른 부양 요건에 해당하는 것, 신분상 요건이죠. 그리고 별표 1의 2에 따라서 소득 및 재산 요건에 해당할 것, 이거 보면 그것을 이제 두 가지를 정하고 있죠. 그러나 앞에 벌써 보면 다시 위로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5조에서 두 가지를 정해 놨거든요. 다음 각호에 어느 해당하는 사람을 하나 정해놨고, 두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할 것은 소득 및 재산의 기준을 정하라.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밑에 이제 시행령으로, 시행규칙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은 신분상으로 해당하는 사람, 직장 가입의 배우자를 정하죠. 또는 직장 가입자 배우자뿐만 아니라 직계 존속이나 또는 형제 자매도 정할 수도 있겠죠. 이것을 정하는 거 하나, 그리고 소득 요건을 정하는 것 하나 해가지고 별표 1을 정해놨어요. 별표 1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에는 첫 번째 신분상 요건에는 배우자 해놓고, 배우자가 부양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배우자는 사실 주말 부부도 많이 있고 할 수 있으니까 이 배우자는 분명히 이렇게 부양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 있든지 비동 가든지 다 인정한다. 이것을 이제 별표에 정해놨죠.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는 이미 법에 정해진 것이고, 이것을 시행규칙으로 동거하든지 동거하지 않든지 이걸 정하는 것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했는데, 더 중요한 것, 이 배우자의 범위가 과연 법률상 배우자만 포함하느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느냐. 시행규칙에는 배우자라고만 되어 있죠. 법률하고 똑같이.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관리 업무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지침에서 배우자의 범위를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까지 넓혀놨습니다. 이제 이것이 문제죠. 이걸 한번 자세히 보시죠. 이게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관리 업무 지침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침에서 피부양자의 대상은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인데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장 가입자의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해놓고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해놓고 가로를 쳐서 사실혼 포함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여기는 이제 사실혼 관계는 포함되지 않지만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사실혼 포함 이렇게 방금 시행규칙에 없던 내용을 업무 지침으로 포함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자격 취득일자는 사실혼의 경우에는 공단에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 신고서를 제출한 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자격 신고서를 제출할 때 어떤 서류를 왜냐하면 사실혼 관계란 건 무엇으로 증명할 것이냐 이게 문제되죠. 그랬더니 이 구비 서류 해가지고 사실혼의 경우 피부양자 제출 서류는 관할지사에는 문의해봐라. 문의하면 뭘 하라고 하면 사실혼 관계 인후보증서를 제출해라 그래요. 그럼 인후보증서라는 게 뭐냐면 성인의 2명의 보증서가 있으면 된다. 그리고 그 보증인의 외국인이면 안 되더라고요. 내국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라. 그래서 사실혼 관계 인후보증서 성인의 2명이 보증을 하고 보증인들의 신분증만 붙여서 내면 인정을 받는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혼 관계의 공증을 받거나 공적 자료는 법원의 판결문이에요. 법원의 판결문은 지금까지 모든 그 사실혼 관계를 인정했던 것은 전부 다 앞서 말했던 국민연금보험이랄지 공무원연금이랄지 또는 또 고용보험이랄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전부 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려고 하면 배우자가 사망의 경우라 그랬죠. 연금 배울 때도 유족연금을 받을 때나 또는 산재보험을 받을 때도 미지급 급여는 유족일 때 또는 고용보험도 유족연금 받을 때 이럴 때 받을 때 보면 사망을 한 거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된다. 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법원의 판결의 소송 종류가 사실상 혼인관계의 존재 확인의 소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혼인관계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연금이랄지 보험이라는 다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실상 혼인관계의 증명서를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제출하도록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건강보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판결문도 되고 그 외에 사실혼 관계 인후보증서 그러니까 성인 2명이 서명만 받아가지고 신분증 붙여서 내면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보험에서 법률에서 인정해주는 사실혼 배우자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 사실혼 배우자를 인정해 준다. 그러니까 다른 아까 국민건강연금법이랄지 고용보험법이랄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랄지 이럴 때는 법률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실혼 배우자를 증명하는 서류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했는데 국민건강보험법은 법률에서 인정하지도 않는 이러한 사실혼 배우자를 증명하면서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성인 2명의 인후보증서로만 인정하면 된다. 이렇게 지침으로 넓혀놓고 이렇게 하니까 법원이 아니 보험공단에서 지침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인후보증서로 성인 2명의 서명으로만 받으면 된다고? 그러면 동성동반자들 동성결합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게 안 하면 평등원칙 위반이야 해가지고 동성결합관계에도 이 인후보증서 성인 2명이 서명만 해주면 인정해 줘버린다. 그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다른 연금이나 이런 거하고 형평이 안 맞죠. 법률에서 혼인관계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도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했는데 이것은 국민건강보험은 법원의 판결도 없이 인정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소박하게 가장 낮은 단계에서 대응을 한다고 하면 이 자격관리 지침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실혼 배우자를 다른 연금이나 국민연금법이나 또는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고용보험법처럼 사실혼 배우자를 법률에서 인정하다 하더라도 그 증명서를 법원의 판결문으로 제출하도록 했으니까 국민건강보험법
보험공단도 사실혼 배우자를 인정하고 싶으면 법원에 판결로 제출하게 해라. 왜 다른 사제보호장 제도에서 인정되지도 않는 사실혼 관계 인후보증서로 제출하게 하냐? 지침에서 이 구부 서류를 보강을 해라, 바꿔라. 이게 이제 가장 쉽고 가장 낮은 단계에서 대응 제식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대응책에서는 앞서 말한 이 규칙 이제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그 업무 지침에서 하나 올라가 가지고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에다가 배우자 해놓으면 배우자가 사실혼 배우자가 들어갈지 논란이 있으니까 아예 배우자의 가로를 쳐서 상위 법률에 이 법률에 직장 배우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법률과 같이 이 배우자는 당연히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시킨다고 안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시행 규칙에서도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말한다. 이렇게 직장 가입자, 배우자 가로쳐서 법률혼 배우자를 말한다. 그걸 포함시킨 게 그렇게 분명하게 시행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또 대응책이 있을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국민건강보험법 5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법률에서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이렇게 정해놨죠. 이것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지 않고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할 것은 소득 및 재산의 기준이 되는 그 기준을 정하는 것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별표 1에 2에서 소득 및 재산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 정하는 것이지 별표 1에 했다는 부양요건,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는 위임을 하지 않았죠. 건강보험법 5조에서 5조 2항에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한 소득에 대한 내용만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규칙을 정하는 것이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은 이미 법률에서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이렇게 법률에서 이미 명시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정할 사항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하게 하려고 하면 시행규칙에서 배우자는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는 법률혼만 포함시킨다. 이것을 가로쳐서 배우자, 가로쳐서 법률혼 배우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자는 의견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럴 필요도 없다. 법률에서 배우자는 이미 국민건강법에서도 배우자라고 하면 당연히 법률혼 배우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실혼 관계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또 부당한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의 증명서를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해결하는 그런 제도로 가게 되면 사실은 그냥 배우자를 두고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또 사실혼 배우자의 이 범위를 법률을 판결로 하게 되면 굳이 배우자의 범위를 시행규칙도 개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가로를 쳐가지고 법률혼 배우자라고 하게 되면 사실혼 배우자도 보호를 못 받게 되는 법률과 같은 이런 효과가 나는 또 이제 그런 범위가 더 축소되는 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이나 또는 고용보험법과 다른 점이 이것은 유족에 대한 사망자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법자가 범위를 줄인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서 범위를 줄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법률혼 배우자만 보호하는 건 맞다. 이렇게 하면 시행규칙에서 분명하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대응책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 두 가지 나올 수 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씀, 결론적으로 보세요. 만약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그렇게 넓게 직장 가입자의 범위를 넓히면, 아니 직장 가입자를 범위를 넓히면 사실 우리는 직장 가입자에 들어가지가 않더라도 누구나 모든 국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고 있죠. 지역 가입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로 혜택을 받고 있었어요. 이 사안도. 그러니까 직장이 없는 사람도 지역 가입자로 보호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직장 가입자를 그렇게 넓게 인정하면 아니 직장 가입자하고 지역 가입자를 구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오히려 직장 가입자하고 지역 가입자를 구분하면 그것이 직장에 있는 사람하고 직장 없는 사람을 차별한 거죠. 그럼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논리를 가지고 헌법 그 대법원에서 말한 것처럼 평등 원칙을 그렇게 넓게 인정하게 되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합리적 이유도 없죠. 그렇게 그런 논리를 따지면 저는 오히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사실혼 배우자를 그렇게 넓게 인정해가지고 보험제도랄지 연금이랄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랄지 또는 자동차 보험이랄지 세법에서 다 인정해주면 누가 혼인신고 하겠어요? 다 사실혼 배우자를 인정해주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굳이 혼인신고를 하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사실혼 배우자 다 배우돼요. 혼인신고를 하면 오히려 부담만 늘어나요. 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부양 의무가 생기죠. 왜? 뭐 시아버지도 부양해야 되죠. 친아버지도 부양해야 되죠. 뭐 그렇게 되면은 부양 의무만 늘어나고 또 자식도 부양해야 되고 부양 의무만 늘어나면 누가 하겠냐고. 유일하게 혼인신고를 해서 남아가지고 보호받는 게 상속이 상속. 지금까지 사실혼 배우자가 보호되지 않는 것이 딱 상속 하나가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속도 사실혼 배우자도 보호해야 된다 하는 거 해가지고 헌법재판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배우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혼 배우자로서 10년, 20년 살면서 이 혼인관계를 실질적으로 유지하면서 계속 재산관계를 늘려놨어요. 그런데 혼인신고를 못한 사람이 갑자기 사고로 사망을 했을 때 그럴 때 이 실질적으로 사실혼 배우자가 그 혼인관계에 있을 때 재산을 늘리는데 20년, 30년 같이 살아서 다 혼인관계 재산을 늘렸죠. 그래가지고 그 혼인관계 재산을 늘렸는데 사망해서 상속을 받아야 돼. 그런데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안 됐다고 하나도 못 받아. 상속을 못 받아. 근데 형제자매들은 20년 동안 30년 동안 다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 상속받았다고 보니까 재산이 많아. 그러니까 그때 나타나가지고 상속받는다. 왜? 배우자랑 같이 고생해가지고 재산을 많이 늘려놨는데 그 재산을 한 번도 듣도 보지도 못하는 20년 30년 떨어졌던 형제자매들이 나타나가지고 상속해 주세요 하면 뭔가 좀 형평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배우자는 같이 살면서 상속을 못 받아.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계속 헌법재판소에서 상속에서도 상속이 인정 안 되면 적어도 사망한 이 배우자의 재산에 기여했던 사람에게 재산 분할은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되는데, 제가 보면 이 대부분 같은 논리로 평등 원칙을 넓게 인정하면 상속도 인정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인정될 것 같다. 또 지금까지 상속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가 유증이나 증여로 실질적 혜택을 똑같이 하지 않냐. 유증이나 증여를 받으면 돼요. 그런데 유증이나 증여를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비행기 타고 가다가 사망을 했어요. 기업에 있는 큰 기업의 중소기업 사장인데 비행기 타고 가서 큰 계약을 하려고 사망한 경우에 유증 증여를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그 기업을 늘리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큰 기업으로 늘리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 배우자는 아무것도 혜택을 못 받는, 이런 건 뭔가 부당하지 않느냐. 저는 좀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혼인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의 논리대로 사실혼 배우자를 다 법에서 보호해 주는 것을 사실혼 배우자를 넓게 인정해 주는데 거기다가 동성 동반자까지 인정해 주면 혼인신고하는 건 의미가 하나도 없다. 그럼 누가 혼인신고 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혼인제도를 인정하게 된, 혼인제도를 만든 그런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결국 헌법에서 인정한 이 혼인제도는 무의미하게 된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 정말 우리가 그냥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 실효성 있는 방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을 이렇게 대법원에서 해석으로 인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이번에 문제를 짚고 넘어가서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부족한 저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강의를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에베소에서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혈과 이 땅에 우리가 현재 우리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진리와 의의 호심기를 붙일 수 있는 또 전신갑주를
입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와 간구로 힘쓰며 진리를 수호하는 귀한 우리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지영준 변호사님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법원에서 이런 잘못된 판결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말 한반교회는 매주 한 번씩 화요일마다 대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고, 동반연구와 여러 단체들은 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또 국회의원 10분의 의견서까지 제출해 가면서 그렇게 계속 규탄하면서 성명서를 제출하고 의견서도 제출하고 또 기도도 정말 많이 하고 했는데, 이 대법관들 다수 의견이라는 횡포, 우리 조배숙 의원님의 설명이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입법을 초월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이런 판결을 내리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할 것인가 굉장히 기도하고 있고요. 이번 9월 9일에는 또 우리 조배숙 의원님께서 주관하셔가지고 또 우리 복음법률가 협회에서 함께 주관해서 이 잘못된 동성 커플 직장 근무료 피부영자 자격 인정에 대해서 우리가 규탄하고 성토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9월 9일 아침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있는데, 이 규탄 대회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이 성혁명 세력을 막아야 되는 이 중체대한 과제 앞에서 우리가 몇 가지 문제와 이슈가 있는 소식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우리 방금 그 조배숙 의원님과 마주하고 계시는 우리 이수견 지금 대법관 되시죠? 보였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그 2명의 여성 대법관이 모두 그 젠더법 연구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수견 대법관은 또 거기 회장이시고요. 그리고 이미 문재인 정부 말에 임명되어 있는 오경미 대법관을 비롯해서 이번에 추천받은 2명의 여성 대법관에서 이제 대법관 가운데 3명의 여성 대법관이 모두 젠더법 연구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서 12명으로 되어 있는 대법관 가운데 3명인데, 많은 부분이 이 젠더 사상에 경도된 상태인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굉장히 염려가 많습니다. 굉장히 지금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관심도 가지고 기도도 하고 또 규탄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함께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파리에서 2024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올림픽 개방식이 기독교인이나 일반인들이나 모두 걱정하고 성토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규탄하던 우리 기독교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한 단체가 파리에서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힌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명화를 패러디한 장면에서 드래그 퀸이라고 그러죠. 여장한 남자들이 등장해서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자리에 특별히 그런 여장한 남자 드래그 퀸이 등장한 것에 대해서 많은 비난이 있는데요. 이 마드리드에 있는 이 보수 옹호 단체 시티즌 고라는 이 단체가 있는데, 이 팀원 6명이 버스에다가 우리 기독교를 향한 공격을 멈추시오, 중단하시오, 이런 내용의 문구를 써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는데, 다만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고 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분들이 감옥에 갇혀서 하룻밤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대법원들이 엉뚱한 저런 균형을 잃어버린 재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프랑스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또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매우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지금 프랑스에서 좀 전에 말한 대로 드래그 퀸이 등장한 그 문제에 이어서 두 사람의 복싱 선수가 염색체가 XY 남성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남성 성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여성 선수로 IOC가 인정을 해준 사건이 있습니다. 작년에 인도에서 벌어졌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이 두 선수가 IBA죠, 국제 복싱 협회에서 선수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들에게 자격을 주지 않았는데, 오히려 IOC는 그 사건을 가지고 편파적으로 했다고 IBA를 징계해서 이번 2024 파리 올림픽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해 버리고요, IOC가 직접 이 복싱을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그리고 이 두 복싱 선수는 이미 다 메달권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런 기사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심지어 우파의 우죽이 않은 그 JTBC까지도 이 부분을 저격하면서 기사를 계속 내고 있는데요. 이런 기사에 달려있는 그 댓글들을 보면 전 국민이 예외 없이 비난 일색입니다. 우리 반동성애 진영에 있는 분들이 때로 댓글을 이렇게 달 때 보면 굉장히 정제된 용어와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게 우리 편이 달고 있구나 이 느낌이 와요. 근데 이번에 이 사건에 달려있는 기사의 댓글도 보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아닌 정제되지 않은 굉장히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표현들로 마구 그냥 비난해대는 걸 보면서 이거는 우리 반동성애 진영과 관계없이 전 국민이 아주 공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차별금지 통과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굉장히 이번에는 어쩌면 전화위복이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또 한 가지는 IBA가 그 국제 복싱 협회가 이 XY 염색체를 가진 선수에게 패한 그 여자 복서들에게 금메달 상금에 준하는 1억 3,600만 원인가요? 하여튼 그런 보상금을 우리가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불행한 이 프랑스의 이 무리한 이런 일 때문에 오히려 반동성의 정서가 일어나고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 안에 이런 그 많은 경각심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에서는 일종의 전화위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어이없는 사건이 전 세계 그 이 화합의 장, 화합의 축제라고 하는 이 올림픽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이제 다음 주 강의 소개 전에 중요한 사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차바 차이성에 이어서 성수협,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 수호 운동 협회, 줄여서 성수협인데, 성수협 창립 예배와 창립 총회가 8월 20일에 이 자리에 차바 이 강의실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에 10시 20분부터 예배를 시작해서 또 11시 20분에 창립 총회를 하고요. 그리고 그날 오후부터 오후 5시까지, 또 이어서 21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우리 성수협 차별금지법 저지, 또 성경적인 선교 세계관 확산, 이 고등비평 용납 해약 배제, 이런 당위성에 있는 학술 대회를 이어서 진행할 것입니다. 여기에 한 35명 정도의 우리 교수님들, 목사님들, 발제자가 나섰고요. 격려자 합쳐서 한 55명 정도의 발제자와 격려자가 함께 나서서 여러 논문 써서 발표하는 것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학술 대회는 또 모두 논문집을 발행하고 또 어디서든지 검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등재시키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8월 20일,
21일에 이어서 8월 23일입니다. 8월 23일 금요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정말 이름 그대로 철야죠. 그래서 거룩한 방파제 연합 금요 철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산리 최슬 기도원에서 진행되고요. 여기에 많이 오셔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어서 그 현장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그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그 계신 곳에서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참하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181회 강의는 우리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이신 우리 이혜경 대표님께서 오셔서 잘못된 교육 환경과 이 아이들의 희생,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누군가 손해보는 게 희생인데, 이 아이들은 선한 일이 아닌 아주 잘못된 나쁜 교육 환경, 그래서 얻어지는 것은 저 젠더주의자, 젠더 활동가들만 이익을 보기는데 아이들을 아무런 가치 없는 것에 희생을 시키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는데, 역시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오늘 180회 우리 차바 강의와 또 안내와 모든 광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한번 기도 드리고 우리 차바 180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흉흉하고 저 젠더 활동가들은 끊임없이 전방위적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여기에 입법부도 함께 동조하고 있고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가면서 잘못된 편파적인 판결도 내리고 있고, 또 교육에 문제가 있고 문화적인 문제로 이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것을 전국에서 곳곳에서 벌이고 있으며, 특별히 신학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일부 신학자 목사 가운데서 퀴어 신학이라고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 학문과 이론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국가와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허물어 버리려고 사탄이 전방위적으로 모든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깨어서 기도할 뿐 아니라 힘을 모아서 함께 이 모든 것을 막아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더 많은 목사와 성도가 깨어나서 하나님 편에 가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보호하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남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는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를 180회까지 계속해서 지속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더 많은 성도를 깨우고 교회를 깨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차바와 함께 이제 성수예비 또 성경을 수호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이 일에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채널 공유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한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 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례를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기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채널 공유 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